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 도착해 4박 6일 동안의 순방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국제박람회 총회에 참석해 2030년 부산 국제박람회 유치를 위한 영어 연설에 나섭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만나 양국 관계 안정화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고 대화를 독려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위조 여권을 사용해 출국하려다 체포됐던 테라 루나 사태 핵심 인물 권도영 씨에게 몬테네그로 법원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권 씨는 당분간 국내로 송환되지 못하고 현지 구치소에서 지내게 될 걸로 보입니다. 올해 수능부터 교과서에 안 나오는 초고난도 문제, 이른바 킬러 문항을 출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도 폐지 대신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 도착해 4박 6일의 순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동포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자,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는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4차 프리젠테이션에 마지막 주자로 나서서 영어로 연설할 예정입니다. 파리 현지에서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부산을 상징하는 하늘색 넥타이와 치마 차림으로 공군 1호기에서 내립니다. 김건희 여사가 든 가방에는 부산은 준비됐다는 문구가 쓰인 열쇠고리가 달렸습니다. 2박 3일 파리에서의 첫 일정은 동포들과의 만찬 간담회였습니다. 박람회 유치를 위해 프랑스 동포들께서도 당연히 힘을 모아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서 동포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 4차 PT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마지막 발표자로 나서 영어 연설을 합니다. 미래와 약속, 보답과 연대를 키워드로 한국이 6.25 전쟁부터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도움에 대해 이제는 보답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3D 기술도 좀 구현해보고 뮤직비디오 좀 패턴도 이용해서 다양하게 30분 내내 눈길을 뗄 수 없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지금 한번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자로는 가수 싸이가 나서고 IT 전문가와 건축 조경 전문가까지 총 4명이 연사로 등장합니다.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와 조수미 씨는 영상으로 PT에 참여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데 두 정상이 마주하는 건 지난해 6월 이후 1년여 만입니다. 파리에서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대한민국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유치하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글로벌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영어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이 엑스포의 경제적 효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기억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엑스포가 한두 차례 있었던 걸로 예상되는데 이번에 부산에서 부산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엑스포는
그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엑스포와는 좀 다른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부산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엑스포는 등록 엑스포라고 하는데요. 예.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여수와 대전에서 열렸던 인정 엑스포라는 것인데요. 그거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네. 등록 엑스포는 국제 박람회 기구에서 이제 등록 엑스포와 인정 엑스포 두 가지 종류의 엑스포를 주최하는데요. 예. 등록 엑스포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씩 개최가 되고요. 그다음에 행사 기간도 6개월로 길게 되겠습니다. 네. 반면에 인정 엑스포 같은 경우는 등록 엑스포가 개최되는 5년 중간에 사이에 개최되는 것으로 행사 기간은 3개월로 짧고요. 예. 그다음에 특정한 주제에 한정해서 개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개최하고자 하는 등록 엑스포 같은 경우는 특히 개최국은 부지와 인프라만 제공하고 참가국이 각자의 비용으로 전시관을 건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흑자를 달성할 가능성이 크고요. 예. 반면 기존에 우리가 개최했던 인정 엑스포 같은 경우는 예. 개최국에서 직접 전시관을 건립을 해가지고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최를 시도하는 등록 엑스포에 비해서는 흑자 가능성은 낮았던 엑스포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이걸 올림픽에 좀 비유를 하자면 만약 올림픽을 개최를 했는데 뭐 경기장이나 뭐 이런 건 전혀 지을 필요 없이 그냥 뭐 부지랑 이것만 제공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참가하는 나라들이 뭐 경기장도 짓고 뭐 호텔도 짓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전시관을 직접 제공하고 저희는 부지만 제공하기 때문에 네. 그만큼 흑자 가능성은 커지고요. 예. 규모 면에서도 커서 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 전 세계 3대 행사로 꼽히는 대규모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네, 5년마다 개최되기 때문에 굉장히 대규모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도 클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 한국개발연구원, 국책연구원 KDI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요. 이번 부산 엑스포를 네. 개최하게 되면 우리 인구와 맞먹는 5,050만 명이 관람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총 사업비로 약 4조 9천억 원을 투자를 할 것이지만요. 이것이 부가가치 18조 원, 그다음에 생산 유발 43조 원 합쳐서 61조 원에 달하는 경제 유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조 9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61조 원을 얻게 되니까 상당히 큰 이득을 보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신규 고용을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우리나라가 개최했던 평창 올림픽의 2배에 달하는 경제 효과고요. 그다음에 한일 월드컵에는 4배에 가까운 경제 효과가 되겠습니다. 예. 그 경제적인 효과 말고도 또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예, 무엇보다도 이 등록 엑스포라는 것은요. 예. 과거의 예에서 봤을 때는요. 1851년 영국 런던 하이드파크 수정궁에서부터 시작을 됐는데요. 예. 매년 개최될 때마다 이 등록 엑스포에서 뭐 런던의 경우에는 증기기관차, 필라델피아 엑스포의 경우에서는 전화기, 뭐 뉴욕 엑스포에서는 텔레비전 같이 그 시대의 그 인류의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던 뭔가 획기적인 발명품들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등록 엑스포를 개최를 하게 되면요, 인류 문명의 발달사를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그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산업의 트렌드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데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경제 성장에 있어서 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은 기대가 보일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이 가장 큰 수혜를 잇게 될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 엑스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부지만 제공을 하고요. 네. 다른 나라들이 와서 자기네들의 전시관을 건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한국의 규정과 법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 반드시 한국의 업체와 협력을 해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계, 설계, 디자인, 물류업계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 부지 조성 건축 단계, 그다음에 부산 지역의 뭐 사회 간접 예. 자본 시설 건설 뭐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5조 3천억 원의 경제 효과가 추정이 되고 이것이 1만 8천 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가 그동안 월드컵도 했었고 그리고 올림픽도 하고 아시안 게임 뭐 이런 것들은 뭐 여러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번에 만약에 등록 엑스포로 하면 이번이 처음인데 자, 교수님 보시기에도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월드컵이나 뭐 올림픽보다도 이번에 엑스포가 개최를 하게 된다면 훨씬 경제적인
수익이나 효과가 크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뭐 평창 올림픽에 비해서는 2배 이상, 그다음에 뭐 한일 월드컵에 비해서는 4배 이상의 경제 효과가 달성이 되는데요. 네. 가장 큰 이유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부지만 제공하고 전 세계 그 참가국들이 와서 자신의 돈으로 전시관을 건축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그 흑자를 큰 폭으로 달성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뭐 우리나라 인구에 상응하는 5천만 명이나 달하는 전 세계 관광객이랑 우리나라 인구 사람들이 와서 관람을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한류라든지 한국의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요. 최근에 이제 전 세계 각국에서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첨단 기술 분야, 미래 산업 먹거리를 갖다가 한눈에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서요. 기존에 개최를 했던 월드컵이나 올림픽보다도 훨씬 큰 경제 유발 효과를 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엑스포 개최에 성공하게 된다면 큰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PT에 참가한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의 개최 가능성 어느 정도인가요? 사실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로 꼽히고 있는데요. 네. 사우디아라비아보다 6개월 늦게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막대한 오일 머니를 앞세워가지고요. 유치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뭐 이랬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정부뿐만 아니라 재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라들을 배분을 해가지고 예. 유치전에 뛰어드는 바람에 지금은 해볼 만하다라는 식으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투표 전에 이번에 20일, 21일에서 열리는 파리 국제 박람회 협회의 정기총회가 예. 가장 중요한 승부처인데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주자로 나와서 직접 영어로 연설을 함으로써 뭔가 반전의 계기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해볼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프레젠테이션이 가장 중요한 승부처라서 프레젠테이션 결과에 따라서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뭐 회원국의 투표로 이제 결정이 되잖아요.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전략이 있을 것이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전략이 있을 텐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뭐 오일 머니가 엄청난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와는 이제 비교가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그 오일 머니에 대항하는 뭔가 다른 뭐 전략들이 이제 필요하고 또 그쪽으로 접근하고 있을 텐데 자, 어떤 전략이라고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 이후에 예. 폐허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금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유일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 예. 그래서 폐허 한국 전쟁 직후에는 전 세계 다른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았는데요. 이제는 선진국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 위치에 됐다는 이런 드라마티컬한 네. 성공 스토리가 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한국의 위상과 한국의 기술 수준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라는 이런 호소력 있는 스토리를 연설을 하는 것이 강점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인기가 있는 K 콘텐츠, 한류 이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홍보 활동에 활용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유치할 거라고 보시나요? 뭐 그동안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요, 뭐 재계 여러 회사들, 재계 관계자들까지 나서서 합심을 해가지고 유치 활동을 뛰었고요. 예. 지난번에 그 실사단이 부산에 방문했을 그러니까요. 때도요, 부산 시민들도 뭐 그 개최지에서의 열기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 기준인데요. 많은 그 현지에서의 열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뭐 민, 관이 다 합동을 해가지고 노력한 결과가 뭐 유치의 성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서 이 북한의 도발을 멈추기 위해 중국이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중이 양국 관계 안정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는데 연내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2차 정찰 위성 발사가 임박한 가운데 이를 억제하기 위한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요구한 겁니다. China is in a unique position to press Pyongyang to engage in dialogue and to end its dangerous behavior. 우크라이나 전쟁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중국 측의 약속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월 정찰 풍선 사태로 악화돼온 관계를 관리하고 우발적 충돌을 막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We both agree on the need to stabilize our relationship. 어제 열린 시 주석과 블링컨 장관의 면담은 시 주석이 상석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듯한 모습으로 진행됐습니다. 양국 관계의 악화는 원하지 않지만 중국이 주도권을 쥐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双方在一些具体的问题上呢也取得了进展。国与国交往啊，总要相互尊重，以诚相待。 이번 만남을 계기로 연내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진정성을 의심했고 정의당도 만시지탄이라고 했습니다. 이광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섭단체 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표가 40분 넘게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더니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란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 속 풍자가 2023년 대한민국에서 현실이 된 불쑥 불체포 특권 포기를 언급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미리 배포된 원고에 없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에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보냈지만 여당 의석에선 야유가 나왔습니다. 소환한다면 연설을 듣던 한동훈 법무장관은 옅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을 방탄 프레임에 가두려는 정부 여당 전략에 말리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친명계는 독재 정권과 맨몸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라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 포기 공약을 뻔뻔하게 어기고도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진정성을 의심했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남용했던 사람, 민주당 사람들 다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서 다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도둑이 매를 들고 호통치니 경찰이 난감하다며 부결시켜놓고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니 참으로 제명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도 진즉에 이행했어야 했다며 만시지탄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사생활 논란까지 불거졌던 황보승희 의원이 국민의힘을 자진 탈당했습니다. 차기 총선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탈당과는 별개로 경찰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보승희 의원은 자신의 SNS에 가정사와 경찰 수사건으로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며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당을 탈당하고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마지막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보듬어달라며 의원직 사퇴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된 국민의힘은 황보 의원의 탈당으로 이번 파문을 매듭지을 계획입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당의 입장에서는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지난 주말 사이 당내에서는 결자 해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황보 의원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역 부동산업체 대표이자 황보 의원의 내연남인 A씨가 여당 실세의원들과 접촉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불길이 공천 로비 의혹으로 번졌고 다급해진 지도부도 지난 주말 황보 의원에게 탈당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탈당과는 별개로 황보 의원이 A씨로부터 신용카드와 함께 서울 아파트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예,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돌연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그리고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연설 내용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압수수색, 구속 기소,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그 실상을 국민들께 드러내겠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연설은 이 사전에 배포됐던 공식 연설문엔 없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공식 연설문에 없던 내용을 갑자기 즉흥적으로 했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뭐 생각을 했던 건가요? 아니면은 뭐 그 당시 분위기상 이렇게 이야기를 갑자기 튀어나온 건가요? 저런 얘기했다는 것은 뭐 충분히 준비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뭐 좋은 얘기입니다. 뭐 여당처럼 뭐 야유하거나 뭐 비판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고요. 지난 2월달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뭐 그때 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뭐 지금이라도 뭐 한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일단 지금 현재 민주당이 완전히 방탄 정당이라는 그런 프레임이 씌워져 있잖아요. 뭐 노웅래 의원, 그다음에 뭐 이재명 대표 본인, 그리고 뭐 윤관석 의원이라든지 이성만 의원 이런 분들에 대한 다 부결됐잖아요. 체포 동의안이. 그런데 여당 의원에 하영재 의원의 경우는 가결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건 이런 프레임을 좀 벗어나야겠다 하는 것이 분명히 생각이 됐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결국 그럼으로써 그 모든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 때문이 아니냐. 또 구속영장 청구되면 가결시킬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가결시킬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리더십의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따져보면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해보면 이건 좀 간단치는 않습니다. 아까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냥 뭐 본인의 권리라고 얘기하셨지만 이건 권리가 아니고 특권이거든요. 내가 연필의 주인이다. 이건 내 권리잖아요.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인데 저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 신분 또 의회에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래서 괜히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방법은 몇 개 있겠죠. 회기 중이니까 이거는 회기 중에 주어진 특권이니까 임시국회를 안 열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우습잖아. 예를 들어서 7월 임시국회 안 열겠다. 그러니까 그때 구속영장 청구하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법은 예를 들어서 7월쯤에 이제 뭐 임시국회 7월 임시국회를 열었는데 그때 뭐 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면 8월 임시국회를 안 여는 겁니다. 그럼 그때 자진 출석할 수 있죠. 회기 중이 아니니까. 그게 2018년도 권성동 의원이 했던 것이고요. 이렇게. 두 번째는 회기 중 만약 청구됐다. 뭐 7월이든 8월이든 아직 뭐 영장이 청구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만약에 청구됐다 그러면 저런 얘기를 본인 신상 발언 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결시켜 주십시오. 당당히 나가서 실천하겠습니다. 2021년에 정찬민 의원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가결돼서 갔지 않습니까? 판사 앞에.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뭐 영장이 청구돼 봐야 어떤 것을 할지는 알 수 있는 일이죠.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그렇다면 이제 국회법상 예를 들어 가지고 회기 중에 의원에게 체포영장이 이제 발부가 된다면 그 체포영장을 이제 구속영장을 법원에 이제 해가지고 이제 불체포 특권 때문에 이제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무조건 투표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 투표를 하는 것은 일단은 의무 조항이에요. 그렇게 언제까지 보고한다. 그러니까 보고를 해야죠.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 이걸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의무 조항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이 지금 잘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그 회기를 중간에 띄워서 그때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그때 자진 출석하는 방식 이게 가장 유력한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당대표가 아무리 저를 뭐 이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켜 주십시오 해도 의원들이 그렇게 안 하면 그동안 그렇게 안 해왔잖아요. 안 해왔는데 갑자기 뭐 했다? 그러면 또 명분이 있어야 되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본인이 관여가 됐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방식보다는 뭐 1년 내내 회기가 열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1년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회기를 연 거에 대한 비판이 있잖아요. 그럼 7월에 한 보름 정도 뭐 회기를 열지 않을 수 있습니다. 8월에 결산국회를 열고 그다음에 정기국회로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 기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꼭 그때에 맞출 수 없다면 뭐 한 하루 이틀을 비게 조율을 해가지고 그때 맞춰가지고서 체포영장을 체포 동의안을 보내고
그리고 자진 출석하는 방식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두 분 말씀대로라면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뭐 제 발로 걸어가서 뭐 판사 앞에 서겠다. 자, 이 말은 그럼 맞지 않는 말이겠네요? 아니죠. 그 방법뿐이 없는 거죠. 제 발로 걸어가서, 그러니까 비회기에 영장이 청구가 되고 아니 만약에 회기 중에 청구가 중에는 된다면 예, 어렵습니다. 제 발로 걸어가는 게 어렵다는 예, 말씀이신 그거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자, 지난해 발언과 관련해서 여당 반응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불체포 특권 제한해야 된다.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불체포 특권 같은 것은 10년 넘도록 먼지 털듯이 탈탈 털린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불법과 비리를 여전히 정치 탄압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언급하며 쇄신의 모습, 개혁적 모습을 연출하려고 애썼지만 이 대표는 먼저 사과부터 했어야 옳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포기하겠다고 하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당은 믿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처럼 국회 회기가 이제 계속 열려 있으면 제 발로 걸어 나가는 게 절대 될 수가 없는 그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참 애매하거든요. 글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영장이 청구됐을 때 그때 저런 말을 했으면 굉장히 진정성을 느낄 수 있고 뭐 가결이 됐든 부결이 됐든 그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 결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 뭐 언제 청구가 될지 청구 자체가 좀 불확실하잖아요. 예. 청구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진정성 의심할 이유는 없으니까 만약에 이제 뭐 7월이든 8월이든 임시국회 열리고 있고 그때 회기 중에 청구됐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신상 발언하게 돼 있잖아요.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이 와서 체포동의안 그 제한 이유를 설명하고 본인 신상 발언하지 않습니까? 그때 본인이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저 판사 앞에 가서 이거 분명히 소명할 테니까 이거 가결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2021년 정찬민 의원이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결국 구속이 됐지만 뭐 구속될지 여부는 판사가 심사를 해보고 하는 거니까 그건 다 알 수 없는 일이고 결과는 알 수 없는 일이고 또 한 가지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저 말이 진정성을 얻으려면 당론으로 정하는 겁니다. 우리 이번 이 대표가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결 당론을 정한다 해서 투표에 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이재명 대표는 이제 본인이 제 발로 걸어 나가겠다는 의지가 강한 걸로 이제 보이는데 국회 투표에서 이게 부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제 발로 걸어갈 수도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특권이기 때문에 뭐 영어로 죄송합니다. 본인의 권리라면 이재명 대표 권리라는 말 썼지만 본인의 권리는 right이라고 하죠. right 영어로. 근데 이 특권이란 말은 프리빌리지이기 때문에 본인이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헌법상 의원 신분에 주어진 특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본인이 가결시켜 달라라고도 했는데 동료 의원들이 아니되옵니다 하면서 만약에 뭐 부결시켰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 대표의 연설을 지켜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실천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그 절차 내에서 행동하겠다는 말씀 기존에 하셨던 말씀보다는 뭐 좋은 얘기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의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자기 방어를 하시면 되는 문제 같습니다. 자, 이 한동훈 장관도 제가 계속 여쭤봤던 거랑 이제 비슷한 질문인 것 같아요. 자, 이게 정말 제대로 실천되기가 쉽지는 말씀처럼 제 발로 걸어가겠다는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앵커처럼 정말 궁금증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면 좋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냉소적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행정부의 강요가 어떤 특정 진영에 냉소적인 사감을 표현한다, 적대감을 표현한다. 이게 적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점점 진영 논리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진영의 어떤 선봉처럼 자꾸
말 언행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조금 벗어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벗어나시는 게 향후 본인이 정치를 하게 되더라도 훨씬 큰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다가 이제 사생활 논란까지 불거진 황보승희 의원이 이 국민의힘에서 자진 탈당을 했습니다. 자, 과거에 황보 의원의 발언부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구연 1년 차에 결혼을 하고 2년 차에 아이를 낳고 선거 기간에 배불러서 임신한 상태로 재선거도 하고 대통령 선거 총선도 둘째 임신해서 8개월 때 또 배불러서 유세차 타고 다니면서 유세도 하고 저녁 시간에 어머니께서 봐주시고 아버지가 1시간 봐주시고 여동생이 출근하면 또 1시간 보고 주 양육자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가 여러 손을 거쳐서 성장을 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가슴이 많이 아프죠. 예,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신 이제 황보승희 의원은 이 지난주 전 남편에게 가정 폭력을 당한 정황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이 제기된 의혹을 전부 부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선당 후사의 정신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진 탈당을 했습니다. 글쎄, 이제 황보승희 의원에 관련된 얘기는 아직 뭐 본인들의 입장이 워낙 갈리지 않습니까? 이혼했다는 전 남편이 주장하는 그런 것과 또 황보승희 의원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좀 밝혀볼 필요가 있다. 그거는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저런 모습, 문제가 생기고 바로 탈당하고 처음 보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윤관석 이성만 의원도 그렇고 김남국 의원도 그렇고 문제가 생기면 뭐 본인들이 판단했건 아니면 뭐 당과 협의를 했건 간에 탈당하면서 이제 우리 당 의원이 아니야. 이렇게 꼬리 자르게 하는 모습 많이 봤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도 이 부분은 이제 뭐 황보승희 의원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사건이 번져가는 모양새 아닙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은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에요. 몇 년 전부터, 2년 전부터 황보승희 의원을 공천할 때부터 사실은 이 논란이 되었던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하려면 그때 벌써 정리를 했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정리했어야 되는데 좀 끌다가 이와 같이 문제가 더 커지는데 지금 이 문제가 더 커지면 국민의힘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다른 정치적 제스처와 마찬가지로 뭐 꼬리 자르기 한 뭐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 일반 여론이나 이제 국민들이 이제 생각을 할 때는 탈당이 아니라 의원직을 내려놔야 되는 것 아니냐. 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황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직 사퇴는 뭐 지역 구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좀 그렇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어쨌든 황보 의원 같은 경우는 불출마 선언은 했잖아요. 그거는 뭐 사퇴까지는 아니지만 뭐 사퇴에 좀 근접하는 선언이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했다면 오히려 앞으로 미래에 주는 교훈은 훨씬 더 컸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사퇴가 가장 적절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불출마 선언도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으로서는 그리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황보 의원이 얘기하는 얘기가 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지역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국회의원이 공백이 되면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지는 지역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확실하게 손해를 보는 건 맞습니다. 근데 따져볼 건 뭐냐? 어떤 게 편익이 더 크냐는 거예요. 한 지역에 어떤 피해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국가 전체의 이익 그리고 미래의 이익을 볼 것이냐 아니면 지역구민들의 이익을 더 우선시 볼 것이냐 이 차이라고 보는데 국회의원은 지역구의 의원이기도 하지만 국가를 대표하는 중앙 정치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퇴를 하는 것이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는 보여집니다. 예전에 이제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뭔가 문제가 발생하니까 의원직을 아예 그냥 사퇴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당시 상황과 이 김남국 의원이나 아니면 황보승희 의원을 비교해봐도 조금 이제 뭐 상황이 좀 물론 뭐 상황이 좀 다르고 지역구 의원이나 뭐 비례의원이나 차이도 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국민들이 자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게 당으로서도 상당히 뭐 그렇게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물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황보승희 의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보승희 의원이 주장하는 것과 그리고 반대편에 주장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까지가 어느 게 사실인지 이게 좀 가장 관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얘기 보더라도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일부에서는 그 현재 같이 뭐 살고 있는 그 남자가 뭐 사실관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그냥 내연남의 관계고 동거남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만약에 황보승 의원한테 일정한 금전적 편의를 제공했다면 그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뭐 지도부 국민의힘의 지도부 의원들과 그 동거남이 내연남이 여러 가지 뭐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거나 더 커지면 이게 본인뿐만이 아니라 당 전체 부담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빠른 속도로 뭐 의원직을 뭐 내놓는 것도 방법이 하나겠지만 지금 이 문제는 법적인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로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탈당뿐만이 아니고 의원직을 내놓는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문제가 된 것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뭐 황보승 의원이 뭐 탈당하고 의원직 탈당뿐만이 아니라 의원직을 내놓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쉽게 그냥 끝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어쨌든 뭐 황보승 의원은 그 불출마 선언을 했고 그 황보승 의원 지역구가 이제 부산 영도구잖아요. 자, 부산 영도구인데 물론 뭐 민주당이 약세 지역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해서 국민의힘이 약간 그 출마 관련해서 후보자 선출할 때 약간 잡음이 생길 수도 있고 민주당으로서는 좀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민주당의 플러스 요인을 따지기는 좀 그렇죠. 뭐 플러스 요인이 사실상 된다 하더라도 그걸 따지고 좋아하고 하면은 국민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국회의원이 이런 일을 발생시켰다라는 것 자체가 별로 그 국민과 국가에는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정당에서 처리하는 방식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김남국 의원이 진상조사 들어갔는데 탈당을 했을 때 보면 국민의힘에서 비난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조사는 해야 된다. 왜? 정당이 어쨌든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하잖아요. 본인들이 공천한 사람이고 그 공천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다면 자신들도 책임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예를 들어서 황보승 의원 같은 경우도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도 정당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뭐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은 국민들이 보겠죠. 그러나 정당은 최선을 어쨌든 다했구나 이런 거를 볼 수 있을 텐데 지금은 탈당을 했다고 이걸로 그러면 가름한다 이런 식의 태도인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을 비난했던 그 모습은 어디로 간 것이냐 이런 비판은 직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뭔가 그동안 비판했던 것처럼 이 황보승 의원에 대한 당내 진상조사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글쎄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얘기하지만 내로남불이 어느 한 정당에 국한된 게 아니고 다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익히 봐왔던 풍경 아닙니까? 문제가 생기면 탈당하고 우리는 더 이상 뭐 진상조사 못해 뭐 탈당한 의원이니까 무소속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정말로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은 여기까지 문제를 끌어온 것이 더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얘기해놨던 그런 것들을 빨리 정리하고 공천 배제를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얘기거든요. 아니면 국회의원 당선된 이후라도 그 진상 규명을 해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여기까지 온 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진상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들, 사실이 뭔지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게 사실은 국민의힘이 과거 민주당을 비난했던 뭐 탈당으로 꼬리 자르게 하냐, 그리고 뭐 탈당이 무소속이나 탈당 후 무소속이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말에 책임을 지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요구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정치적 그 과정을 보면 그러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좀 허무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어떤 선택을 할지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영 씨가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권 씨는 당분간 국내로 송환되지 못하고 현지 구치소에서 지낼 예정입니다. 송민선 기자입니다. 몬테네그로 현지 언론은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이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테라폼레스 대표 권도영 씨와 그 측근 한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국적의 위조된 여권을 사용해 출국을 시도하다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벨기에 위조 여권도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권 씨와 한 씨는 지난 3월 23일부터 구금돼 왔기 때문에 기존의 구금 기간을 포함하면 이들의 남은 형기는 1개월 정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한국과 미국이 청구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 15일 권 씨 등에게 6개월간의 범죄인 인도 구금을 명령했는데 이 때문에 위조 여권 관련 형기를 마치더라도 이들은 당분간 구금 상태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올해 수능부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초고난도 문제, 이른바 킬러 문항이 출제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또 폐지하기로 했던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도 존치시키기로 했습니다. 한송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사교육 도움 없이 풀기 어려운 수능 킬러 문항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문항이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며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실천할 때 혁신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약자인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란 표현까지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장은 국회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논의한 뒤 교과과정 밖의 킬러 문항을 수능에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은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또 공교육 교과과정 내에서 출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수능 난이도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교과과정 내에서 난이도를 조정해 변별력을 확보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쉬운 수능, 물수능 프레임으로 왜곡시키려고 하는 이런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 단호하게 부정하고 배격합니다. 당정은 또 2025년 일반고로 전환 예정인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의 현재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이른바 킬러 문항은 수능 과목당 보통 한두 개씩 출제되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뜻합니다. 변별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교과 과정 밖에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입시학원과 일타 강사들은 이 킬러 문항을 집중 마케팅에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킬러 문항 하나가 1조 원짜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원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수능 국어 영역, 법령에서의 불확정 개념을 소재로 한 사회지문이 등장했습니다. 17번의 클라이버의 기초대사량 연구지문과 함께 지난해 수능 최고난도 문제로 꼽혔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의 대표적 킬러 문항도 국어 영역에서 출제됐습니다.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하면서 미국 국제수지 적자가 지속하는 상황을 일컫는 트리핀 딜레마를 소재로 한 경제 분야 지문입니다. 이런 킬러 문항들은 통상 수능 과목당 한두 문항씩 등장해왔습니다.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소위 킬러 문항은 시험의 변별도를 높이는 쉬운 방법이나 이는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정부는 킬러 문항이 많이 나올수록 입시 학원들의 배만 더 불리는 구조라는 입장입니다. 대형 입시 학원들이 킬러 문항 대비해 열을 올리면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학원들은 학원비와 별도로 킬러 문항 교재비로만 월 100만 원씩 받을 만큼 사교육 업계에서는 킬러 문항 하나가 1조 원짜리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킬러 문항 논란은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의 사임 의사로도 이어졌습니다. 수능을 5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수험생들도 변별력을 우려하며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과과정 밖 내용을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지 나흘 만입니다. 이 원장은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 기준과
내용에 기초하여 앞서 지난 16일 6월 모의평가 난이도 조절 실패를 이유로 교육부 담당 국장이 경질된 데 이어 여권 내에서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건 뭐 이사권자의 권한이시니까요. 저는 하여튼 뭐 이번에 그 계기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입장으로서는 솔직히 좀 혼란스럽긴 했어요. 특히 변별력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교원단체는 교과과정 안에서 변별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정부의 방향성에는 공감했습니다. 요 정도 문제를 내면 애들이 정답률 얼마가 나올까 하는 걸 짐작할 수 있거든요. 다만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변별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자, 전해드린 대로 당정이 올해 수능부터 초고난도 문제, 이른바 킬러 문항을 출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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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니까 뭐 목적은 그 뭐 교과서만 공부하면 수능 문제 다 풀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뭐 당연한 이런 그 목적이긴 한데, 자, 이 문제는 지금 수능이 몇 개를 안 남았다는 거잖아요. 저도 좀 걱정이 되는 거는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론적으로 옳습니다. 이제 공교육 과정에서 접하지 못했던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 나오면 그걸 배우기 위해서 사교육 시장으로 아이들이 나가게 되고 거기에서 결국 사교육 시장은 배를 불리는 걸 넘어서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 문제까지도 연계를 지금 시켜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하지만 그러면 수능에 대해서 난이도는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인지, 네. 그리고 킬러 문항이 아닌 준 킬러 문항, 그러니까 교과과정 내에 나와 있는 걸 최대한 복잡하게 만들어서 내겠다라는 거는 과연 어떤 방식인지.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원론적인 방향이 옳아도 수험생들과 학부모가 혼란스러워지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지 이제 그게 앞으로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위권 학생들 사이에서는 문제 하나로 합격과 불합격이 판별이 되기 때문에 킬러 문항에 굉장히 목숨을 건다라는 말이 또 가언은 아닌 것 같은데, 교재비로만 월 100만 원씩을 받는 사례도 있다고요. 현장 사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부 학원이긴 한데요. 일부 학원을 중심으로는 킬러 문항 마케팅까지도 존재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형 입시 학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킬러 문항을 대비하는데 이제 집중하는 경우도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킬러 문항을 만든 어떤 문제집들을 모아서 네. 학원비와는 별도로 교재비만 100만 원씩을 받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예. 그만큼 킬러 문항을 대비하는 것 자체가 사교육 시장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텐데요.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이 점점 커져가고 있고 사교육비 지출도 가계에겐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킬러 문항 대비도 정확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지금 우리나라 개인 소득 뭐 상위 수준들을 이렇게 쭉 보면 일타 강사들이 이제 꽤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 돈을 많이 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다 킬러 문항 때문에 그분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뭐 건가요? 오로지 킬러 문항 때문이라고 저희가 단언하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예. 뭐 최근에 예전에 이제 네. 학원 선생님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봉이 100억 이상 되는 그러니까요. 초고수입 강사들이 이제 여럿 있습니다. 지금 뭐 일단 뭐 지하철 같은 데도 자주 보이는 뭐 현우진 씨 같은 뭐 그런 분 같은 경우도 이번 이제 그 대응과 관련해서 좀 비판적인 그런 입장을 좀 내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왜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하느냐, 쉽게 말하면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하느냐. 뭐 그런데 이제 이에 관련해서 또 많은 분들은 결국 이 지금 소위 말하는 억대 수백억대 돈을 버는 이 학원 강사들의 배를 불려주는 게 결국 킬러 문항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걸 결국 없애는 게 맞는 것 아니냐. 본인들 밥줄 끊어질까 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반면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그럼 앞으로 이번 수능을 어떻게 내겠다는 거야. 이제 이것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크지 않나.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각에서 이제 킬러 문항이 사라지면 변별력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공교육 내에서 출제하는 것, 그러니까 좀 공정성을 높이는 부분과 변별력 부분을 어떻게 조율하느냐, 이것이 당정의 가장 큰 과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킬러 문항은 변별력을 위해서 좀 존재했던 부분들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던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킬러문항에 대해서 일단 당정에서 이제 출제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면 결국 공교육 내에서 그런 공교육 내의 범위에서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러면 킬러문항과 준킬러문항을 어떻게 구별할지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남습니다. 당연히 시험이라는 것은 뭐 공정력도 공정성도 중요하겠지만 변별력도 또 하나의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킬러문항을 내지 않고 어떻게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도 이제 일각에서는 교과서만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만 공부를 하는 것도 그 안에서 나오는 문제만 푸는 것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변별력이 충분히 생길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전부 다 가정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교과서에 나온 것들을 최대한 복잡하게 구성을 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그걸로 난이도 조절을 해서 변별력을 높이겠다. 굉장히 뭐 좋은 의도이고 좋은 내용입니다만 이제 지금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낸다는 건데잖아요. 그럼 어떻게 낸다는 건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수험생들이 불안해하니까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근데 과연 이제 예를 들어서 킬러 문항을 줄인다고 해서 그럼 사교육 시장이 그냥 그대로 이제 교과서만 보면 되니까 사교육은 필요 없겠지 하고 없어질 것인가. 또 그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문제 한두 문제 킬러 문항 한두 문제 없앤다고 사교육이 없어질 거면 지금 그렇게 우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 시장에 대한 해법이 지금까지도 마련되지 않았겠느냐. 과거에도 뭐 한번 그런 적 있지 않았습니까? EBS 교재에서 70% 이상 출제하겠다. 그렇다고 사교육 시장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여전히 킬러 문항도 계속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 뭔지에 대한 좀 더 진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수능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지금 이번 수능을 봐야 될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우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해소,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을 어떻게 정부에서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셨지만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수험생들, 학부모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렇죠. 일단 당정의 방향이나 대통령의 어떤 말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에서 배운 범위 내에서만 출제하겠다는 방향, 이거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기입니다. 5개월 앞둔 수능을 앞두고 대통령께서 발언을 하시고 당정 간에 그리고 교육부에서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올해 수능이 어떻게 출제된다는 것인지 기본 기조라든지 원칙 자체가 뒤바뀌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또 불안감 자체가 사교육 시장을 키운다라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요. 일단 당연히 당정과 대통령실에서도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을 최대한 고려하시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좀 더 이해해 주셔서 이 불안감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보기 위해 출발한 심해 관광 잠수정이 실종됐습니다. 관광객들은 1인당 우리 돈으로 약 3억 4천만 원을 내고 잠수정에 올랐는데 탑승 인원의 숫자도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12년 영국에서 미국 뉴욕으로 향하던 중 빙하에 부딪혀 침몰해 승객 1,500여 명이 목숨을 잃은 타이타닉호. 캐나다 뉴펀들랜드 해안에서 남쪽으로 약 600km 떨어진 해저에 타이타닉호의 잔해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보려는 관광객들을 싣고 출발한 심해 잠수정이 실종됐습니다. 잠수정에 탑승한 관광객과 승조원의 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There could have been an accident. It could have become entangled in the wreckage of Titanic. It could indeed have had a catastrophic failure. 이 잠수정은 미국의 해저 탐사 업체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 소유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업체는 해저에 12시간 이상 머무를 수 있는 잠수정을 개발했다고 선전하며 관광객을 모았습니다. And in our case, I was down there for 12 hours total time in the sub, and the new technology obviously can extend that too, right? 8일간 진행되는 타이타닉호 잔해 관광 상품의 비용은 1인당 25만 달러로 한화 약 3억 4천만 원. 업체는 성명을 내고 모든 자원을 동원해 잠수정을 찾고 있다면서
탑승 인원의 무사기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예, 가뭄으로 물이 마른 호수에서 이렇게 물에 잠겨있던 교회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남미 교회 유적이기도 한 멕시코 퀘출라 교회의 모습을 사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멕시코 치아파스 부쪽 왕의 대로에 있는 퀘출라 교회는 16세기 중반에 도미니코 수도사들이 지은 역사적인 유물입니다. 산티아고 교회로도 불리는 이 교회는 18세기 중반까지 전염병으로 교회가 버려지기 전까지 수많은 신자들이 찾던 교회입니다. 지난 1966년 말파소 댐이 건설되면서 교회가 물에 잠겼지만 2015년 이후 가뭄으로 교회 윗부분이 모습을 드러냈다가 최근에 더 심한 가뭄으로 수위가 낮아지면서 교회의 전체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도 작년에 가뭄으로 바닥이 드러난 곳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지난해 남부지방의 가뭄으로 전남 화순의 동복호에는 물속에 잠겨있던 화순 적벽들이 드러났고 연꽃이 피어야 할 전주 덕진공원 호수도 물은 없고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기상청은 올여름에 슈퍼 엘니뇨 현상으로 다시 최악의 폭염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6월인데도 벌써 이렇게 더운데 올여름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6월치고는 날이 많이 더웠는데요. 다행히 오늘은 더위가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더위를 식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오전에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오후에는 충청과 호남,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비의 양은 전국에서 10에서 60mm가 예상되고요. 제주 남부와 산지에서는 70mm를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비구름대가 몰려오면서 흐린 하늘 보이겠습니다. 다만 낮에는 여전히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28도로 어제와 비교하면 6도가량 낮겠고요. 안동 27도, 대구 30도, 부산은 2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5도로 조금 더 내려가고요. 비가 그친 후 모레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